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프라임법학원 문제풀이 기출문제 분석 시간입니다. 네, 1회차 시간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2주 정도 짧은 휴식을 가지고 기출문제 수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오늘 33회 풀어봤는데 기분들이 어떠신지 솔직히 많이 궁금하긴 한데요. 예년과 다르게 첫 번째 수업을 그해 쳤던 기출 문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시험 치시고 이제 올해 시험 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좀 보기가 싫거든요. 그런 측면 때문에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한 10회차 정도의 진행을 했었는데 근데 솔직히 궁금하고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 답안을 보고 이게 답이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의미가 퇴색된다고나 할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첫 시간에 준비를 해서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극복할 거는 빨리 극복을 하고 잊을 건 빨리 잊고 반성할 거는 빨리 반성을 해서 내년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장 이제 주요 부분은 올해의 33회 시험에 대해서 정답과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푸는 것이 맞다라는 시험 현장에서 그런 전략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기타 등등 스토리에 대해서 모두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는 월요일 수업이 없고 목요일에 이제 2회차 수업이 있는데 2회차 수업은 23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32회 풀고 오시면 안 돼요. 23회입니다. 23회. 23회 문제를 풀어 오시고요. 오늘은 시간이 오늘 33회만 풀어도 거의 시간이 빡빡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주 2회차 시간에는요. 23회 문제가 보면 4번이 또 약술이고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1번 문제가 DCF 테이블 2개 그리는 거거든요. 강평할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는 이제 기출 문제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푸는 것이 좋겠다. 기출 문제 분석 강의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혼자 기출 문제를 풀 때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풀면 좋겠다라는 내용들까지 해서 다음 주는 공부 방법론까지 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1회차 33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요, 이렇게 시험 현장에서 이 기출이 아니라 실제 문제지를 받으면 슥 한번 보시면서 전략을 짜야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해드리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33회는 이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몇 번부터 풀 건가입니다. 사실 그 선택에 있어서 그 실무의 명가락과 그해 합격의 당락이 제가 옛날 같으면 90%라 그랬는데 그럼 너무 무섭죠. 한 절반 이상은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을 먼저 풀 것인가 그리고 그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다음 문제를 뭘 풀 것인가 이런 문제 풀이 순서를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매 회차 진행을 할 건데 오늘 다시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1번 문제 보상입니다. 물음이 5개나 있어요. 보면 토지, 글 건축물, 지작물, 그 다음에 지작물 중에 수목. 자, 그리고 이어서 생활보상 나와 있고 축사업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보상 문제에 1번이 나왔다 그러면요. 사실은 이거는 빨리 풀어내야 될 문제입니다. 뒤에 미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 그러니까 시험지 받았을 때 1번 문제가 보상인데 막 개발이 해가지고 계산이 엄청 복잡하고 막 75항이랑 지변율식 쓰는 거랑 막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이제 뒤로 문제를 미뤄야 될 수 있는 건데요. 이 첫 번째 풀 문제를 먼저 고른다는 거예요, 지금요. 첫 번째 풀 문제가 너무 헤비하고 너무 무거우면 거기서 들어갔다 빠져나오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요런 소물은 5개 어떻게 보면 단답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요거는 빨리 접근을 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번 문제는 좀 초반에 풀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쭉 넘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쭉 넘어가면
자, 1, 뭐, 쭉 해가지고 자료만 쓱 보는 거예요. 파지 확인하는 시간 있잖아요. 예, 파지 확인하는 시간도 참, 그렇게, 복불복이에요. 시험 감독관께서 좀 빡빡하신 분 들어오면요. 파지 확인할 시간 딱 1분 줍니다. 예, 딱 진짜 1분 전에 주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마음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 오면요. 한 5분 전에 줘버려요. 5분 동안 풀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사실 그런 운도 좀 작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괜찮습니다. 실력으로 이제 확 극복해보면 되니까. 어쨌든 자 1번은 그렇게 확인을 했고요. 자료를 이렇게 쭉 넘겨보는데 뭐 많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가 생활보상과 축산업 보상이 준비가 되어 있다 한다 그러면 예,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자 2번 가보겠습니다. 자 2번을 이제 파지 확인할 때 딱 보면 뭔가 약간 무서워요. 평소에 보던 형태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세히 잘 읽어보면 그냥 거래사례 비교법에 사정 보정하는 건데 이거 딱 보자마자 공정률 이런 말 딱 보면 딱 겁이 먹는단 말이죠. 예, 겁이 들어온단 말이죠. 무섭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 문제는 보고 일단 이거는 예, 빨리 풀면 안 되겠다. 빨리 들어가면 안 되겠다. 예, 뒤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을 딱 보는데 근데 어쨌든 얼굴만 보고 이번 문제 얼굴만 보고 바로 겁먹는 건 또 맞지 않아요. 어쨌든 내용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뒤에 가면 뭐 표가 하나 나오고 뭐 거래 사례 2번 낙찰 사례 뭐 이런 내용 나오면서 몇 장이 안 돼요. 몇 장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겁먹지 마시고 글만 한번 차분히 읽어보면 되지 않을까. 왜 제가 이제 스터디 내는 문제들도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료가 엄청 많은데 우리 3방식을 알고 있으면 자료 배분 툭툭툭 하면 해결되는 그런 문제. 혹은 자료는 몇 개 안 되는데 뭔가 처음 보고 글이 엄청 많아. 근데 그런 문제는 보통 보면 글만 읽으면 글 따라가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는 유형이라 하더라도 이제 꼼꼼하게 읽으면 시킨 대로만 하면 풀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이렇게 보고 자 3번으로 갑니다. 자 3번 또 갑자기 마음이 갑갑해요. 장기 입찰권? 처음 들어보는데 그쵸? 내가 학원 스터디를 3개 다 하는데 우리 여기 유명한 학원 3군데잖아요. 예, 3개 다 왔는데 3개 다 했는데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3번은 이거 누가 봐도 처음 보는 거구나. 나만 처음 보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3번을 딱 봤을 때 나만 모른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이미 그 싸움은 진 거거든요. 모르겠는데? 남도 모르겠네. 그러면 3번은 또 역시 살살 가도 되겠구나. 큰 틀만 맞추어도 점수 얻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먼저 들어가면 안 되죠. 먼저 들어가면 안 되죠. 예, 혹시 또 모르니까. 자, 그래서 3번 보는데 역시 3번도 자료가 개수가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1번이 자료가 정말 많고요. 근데 모름이 많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많을 수밖에 없고 2번과 3번은 예, 잘은 모르겠지만 자료가 몇 개 안 되니까 꼼꼼하게 읽을 시간은 나오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4번입니다. 4번은 2년을 풀타임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모두가 준비하고 있는 특혜입금 논점 권리금입니다. 오히려 4번으로 나오는 것이 아쉬울 정도죠.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자, 4번을 딱 보면 이제 권리금이고 시설 영업 바닥 권리금인데 내가 평소에 풀던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예, 4번을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가장 정답에 가까운 문제풀이 순서는 4번이고요. 그 다음이 1번입니다. 4번이 약술인 경우가 최근엔 잘 안 나오긴 한데 그래도 한 5, 6년 전만 해도 거의 마지막 문제가 약술이었거든요. 예, 많았어요. 그래서 4번이 약술 문제면 무조건 4번부터 들어와야 됩니다. 약술을 쓰면서 스스로 차분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약술은 나오면 무조건 먼저 들어가는 거고 약술이 아니었을 때 숫자 문제가 4번으로 나왔을 때
풀 거냐 말 거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준비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죄송하지만 올해 시험 치면서 권리금 준비 안 했다는 분들은 그 합격권에 계신 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 정도로 공부가 되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공부를 2년 정도 열심히 했다는 전제하에서는 당연히 준비가 돼 있을 거니까 4번을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번을 푸는 겁니다. 토지 보상, 그 다음에 건축물, 지작물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 보상, 우리 늘 하던 거잖아요. 그리고 수목도 패스 초급만 풀어봐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한 번만 풀어도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뒤에 생활 보상이랑 축산업 보상이 이제 마음이 좀 답답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은 논점들이었습니다. 생활 보상도 마찬가지고 생활 보상도 기본 책에 다 있잖아요. 축산업 보상도 사실 패스에 있어요. 제가 스터디도 내기도 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1번 문제는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축산업이니 생활보상이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넣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준비가 됐든 안 됐든 간에 2번과 3번이 조금 마음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뒤로 미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이냐 2번이냐인데 당연히 2번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이에요. 자, 2번과 3번 둘 다 애매하다고 했을 때는 2번은 먼저 풀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참 사람의 심리가 신기한 게 자, 100분 남았을 때 100분이 남았을 때 10점짜리 푸는 거랑요 10분 남았을 때 10점짜리 푸는 거랑은 마음이 완전히 달라요. 만약에 3번을 먼저 풀고 2번에 들어왔는데 시간이 20분쯤 남았다. 쫓길 수 있거든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됩니다. 먼저 풀어야 돼요. 그래서 2번 문제를 풀고 근데 2번 문제를 들어갈 때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이제 3번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3번 문제가 20점짜리잖아요. 20분은 최소한 15분 이상은 남기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생각을 하고 2번을 먼저 풀어야 되겠습니다. 3번을 먼저 들어갔다가 집값 변동을 치다가 스스로 또 이제 빠져 들어가죠. 한 번 쳤는데 조금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또 쳤는데 또 아닌 것 같은데 또 거기서만 5분 지나가요. 그런 이제 우를 범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이제 3번은 이제 가장 나중에 뒤로 밀어서 15분 이상 남았을 때 왜 시간이 없으면 집값 변동도 눈으로 쭉 보고 더하기 한 다음에 대강 끝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문제는 배점이 작은 걸 놓는 것이 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매 회차마다 이걸 해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미리 공부를 하고 여기 오실 거잖아요. 그때 진짜 실전으로 하는 것처럼 문제풀이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늘 스터디에서 뭐 1, 2, 3, 4로 풀어왔다. 혹은 4, 3, 2, 1로 풀어왔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회차에 맞게 다르게 해보십시오. 다르게. 스터디도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스터디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 이제 1기 수준에서는 스터디 문제 1, 2번을 버리고 3, 4번 풀다가 다 못 풀어가지고 1번을 예를 들어서 뭐 읽다가 끝났다 해버리면 너무 아깝거든요. 그 스터디 회차가. 그래서 지금은 실력을 키워야 될 때이기 때문에 스터디에서는 저는 가급적이면 1번, 2번을 먼저 풀기를 좀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기출 문제는 한번 보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4, 1, 2, 3입니다. 자, 특히나 요즘 최근에 많이 유행하는 형태의 문제풀이 전략이 4번을 먼저 푸는 거예요. 4번을 먼저 푸는 거. 이것도 참 제가 이제 합격을 했을 때부터 이렇게 주창을 많이 해와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대세가 됐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4번을 먼저 들어갔을 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푸는 문제잖아요. 처음 만드는 문제 보니까 덤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쉬운 4번 문제인데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뭐 글씨 있는 거 안 읽어버리고 계산 너무 간단한데 계산기 틀려버리고 제가 좀 안타까운 케이스 들은 거 보면 저기 어디야 뒤에 할인 기간 표 나오잖아요. 이거 표 1, 2, 3, 4, 5년 각각 현가 개수를 그냥 계산해 놓은 거잖아요. 이거 그냥 쭉 더해서 곱하면 끝나는 건데 이거를 맨 뒤에 하나만 해버리는 거예요. 곱하기 0.587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사실은요. 근데 그런 실수를 해요. 그래서 내가 좀 덤비는 스타일이고 나는 문제에 좀 쭉 빠져들려면 시간이 한 10분 정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1번부터 먼저 풀어야 됩니다.
4번 10분 동안 풀면서 실수란 실수를 다 해버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여러분들께서는 4번을 먼저 들어간다 한다 그러면 2번 읽고 답안지 쓰셔야 돼요. 2번 읽고 1번 읽고 쓰시면 안 됩니다. 2번 읽고 답안지 쓰면서 답안지 다 쓴 다음에 한 번 더 봐야 돼요. 그래도 올해 4번 문제는요 10분 하고 남습니다. 다시 남아요. 이거를 그냥 푼다 그러면 사실 5분도 안 걸려요. 이게 정말 쉽거든요.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4번 먼저 들어갈 때는 항상 침착하자. 문제를 여러 번 꼼꼼하게 읽자. 꼭 명심해 주세요. 자, 요거 하나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 4번 먼저니까 자, 4번 같이 한번 먼저 풀어볼까요? 자, 가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권리금 평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시겠죠? 그렇죠? 좀 있으시죠? 우선 개별 물건 평가 원칙이에요. 그렇죠? 평가 원칙이고, 자 그리고 일괄 평가 할 수 있죠. 그리고 계열 평가할 때 유형 재산은 원가법 원칙이고 거사비 등등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형재산 같은 경우는 수익환법 원칙이고 거사비 등등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괄 평가할 때 원칙도 수익환원법이고 거사비도 할 수 있죠. 이 정도는 탁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원래. 예, 그래서 이런 큰 구조는 일단 머릿속에 딱 있는데 문제를 딱 보니까 권리금 산정하라라고 2, 4, 5번째, 6번째 줄에 나와 있고 괄호 열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음 권리금은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구분해 제시할 거 돼 있습니다. 너무 쉽잖아요. 일괄평가하는 거 걱정도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구조는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을 합산하는 개별평가 원칙으로 가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실무 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이 아니라 유형재산의 내용인 시설권리금 따로, 무형재산의 내용인 영업권리금과 바닥권리금 따로 제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리가 되는 오늘의 목차는 첫 번째 시설권리금 가액, 두 번째 영업권리금 가액, 세 번째는 바닥권리금 가액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출제위원이 이렇게 하라는데 출제위원님께서는 실무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는 이 목차가 좋아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실무 기준은 또 법도 아니니까 조금 그렇죠? 목차 정도는 바꿔도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시킨 대로 이제 목차 3개 나오시면 되겠고요. 자, 자료 2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시설권리금 자료 나옵니다. 그리고 자료 3번 가면 영업권리금 자료 나오고요. 자료 4번 건 바닥권리금 자료 나옵니다. 자료 제목도 얼마나 쉽습니까? 세 개로 탁탁 구분해가지고 이것만 읽어보면 그 내용 집어넣고 하면 끝나는 거죠. 자료 4번을 먼저 보면 바닥권리금 없다 그랬습니다. 바닥권리금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닥권리금은 0원 해가지고 끝내시면 되고, 각각 구분하여 제시할 것이라는 표현 썼으니까 없다 그렇다 해가지고 목차를 없애시면 안 돼요. 없어도 구분해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0원이라는 거는 써줘야 됩니다. 이거 1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2번과 3번 자료 2번 3번 얘기인데 자료 2번 가서 시설권리금 보면 시설권리금은 인테리어 요거만 산정하면 된다. 60만 원 소요되었다 돼 있는데 요게 옛날에 저희 개업했을 때 그때 드린 돈이죠. 그러니까 시점 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건축공사비 지수가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2개 분자 분모 해가지고 곱하면 그냥 쉽게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뭐 비용을 투입한 건데 그 원가법을 하는 건데 감가수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넘겨서 22페이지 가시면 정액법 내기 나오고 전년용수 10년 주어져 있습니다. 위에 개요일 있고 긴 시점 있으니까 5년 지났거든요. 예, 감가수정 10분의 5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가볍게 시설권리금 가액이 결정됩니다. 직접 자료 주어져 있고 직접 자료가 주어지면 항상 시점 부정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 건물 구할 때랑 똑같아요. 건물 원가법이랑 건물 중에 일부인 인테리어 할 때도 이렇게 해요. 저도 그저께 인테리어 평가서는 발송을 했는데, 마무리했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진짜 이렇게 해요. 건물은 똑같이 해요. 하는데 이제 여기는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60만 원 딱 하죠. 60만 원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야죠. 예, 뭐 가설공사비, 뭐 그다음에 뭐 철거, 가설, 그다음에 쭉 우리 문제 이번에 보면 나오는 그 구성 부분별 공사들이 있잖아요. 뭐 그죠? 바닥공사, 뭐 목공사, 뭐 미장공사, 뭐 이런 것들 쭉 다 일일이 만들어 가지고요. 얼마 좀 들었을 것이다. 딱 보고 이제 얼마 들었을 거다 해가지고 딱 금액을 내 가지고 쭉 합산을 해가지고 나온 게 60만 원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건물을 평가하는 것, 건물의 일부분이 인테리어를 평가하는 것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인테리어가 사실 더 어려워요. 더 어려운데 여튼 주어진 거는 가볍게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뭐를 언급할 것도 없고 산식만 잘 보여주고 계산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계산 맞추실 수 있죠? 이 정도는요? 이 정도는 맞춰야 됩니다. 시험을 치는 2,000명 중에 최소한 이거는 1,500명은 숫자를 맞춰요. 예, 근데 내가 여기 숫자를 틀려버리면 등수가 확 밀려버립니다. 예, 아시겠죠? 자, 자료 3번 갑니다. 영업권리금입니다. 자, 영업권리금에 대한 수익환원법, 요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요거. 영업이익을 평가합하는 건데 권리금 평가잖아요. 그리고 무형재산인 영업권리금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무형재산의 귀속, 그러니까 권리금 중에서 무형재산이 귀속되는 영업이익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평가합하는 거죠. 그렇죠? 이 영업장에서 영업을 했을 때 영업이익이 매년 얼마씩 나옵니다. 그런데 권리금이 기여하는 바가 있는 거잖아요. 이 영업이익 안에. 그래서 그 영업이익 중에서 권리금이 기여하는 바, 특히 우리는 지금 무형재산 중에서 영업권리금이 기여하는 바에 대한 영업이익을 추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걸 평가합해야 이게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권리금 평가에 있어서 수익하는 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영업이익을 평가합하는 건데 거기에 귀속되는 영업이익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복귀가액은 없죠. 수익하는 법 DCF 논리로 하는 건데 복귀가액은 없기 때문에 뒤에 붙은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료를 보면 영업이익은 그냥 영업이익이죠. 그냥 영업이익은 2,300이다. 연 2,300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영업이익을 권리금 평가를 위한 영업이익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통 이제 우리가 수정영업이익으로 합니다. 이 수정영업이익에는 자가인건비와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자가인건비는 이제 판매관리비로, 감가상각비는 매출 원가로 계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기본 강의 떠올려 주시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어진 거는 감가상각비는 미미하거나 없나 봐요. 예, 그래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고 자가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영업이익에서 공제해야 하는 비용은 자가인건 상당배 해가지고 자가인건비 상당액이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빼는 걸로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우리 작년에 스터디 할 때는 이거 그냥 툭 드리고 뺄 거냐 안 뺄 거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또 빼라고 했으니까 쉽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00에서 1,900을 빼야 되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권리금 평가를 위한 영업이익을 만들었는데 정확하게는 무형자산 귀속 영업이익 구해야 되는 거니까 밑에 줄 보시면, 자, 무형자산 귀속 영업이익은 브랜드를 선호하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할 때 50%를 적용한 것이 타당하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영업이익에서 무형자산 귀속으로 만들려면 50%를 고려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됐죠? 네. 2,300에서 권리금 평가를 위한 1,900을 빼고 400이 남고, 400인 중에서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거는 200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200만 원을 5년치로 현가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밑에 보시면 할인 기간 해가지고요, 5년이라고 또 주어져 있고, 우리 공부할 때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죠? 이 할인 기간을 몇 년으로 볼 거냐 그런 것도 논점이 되어 있었는데, 뭐 상가권리금 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10년으로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보호되는 기간이요, 10년 현가할 거냐 아니면 10년 이내에서 저기 조정해가지고 업종별로 할 거냐, 뭐 그런 논점까지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냥 여기서는 5년 주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실망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너무 쉽게 나와서. 자, 어쨌든 자, 현가율이 나와 있고요. 1, 2, 3, 4, 5년 요거 답안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다 더해서 곱해주시면 쉽게 5년치 현가합 금액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바닥 권리금 없다 그랬으니까 끝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요, 요거를 답안지에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숫자까지 맞춰주시면 한 8점 정도까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8점 정도까지. 10점은 잘 안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채점위원분과 인터뷰까지 다 해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채점했는지까지 다 이제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 사실 요 정도 했으면 7점 정도 주고 제 답안지 보시면 위에 데코레이션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내가 어떻게 평가하겠다. 이거 탁 들어갔으면 이제 가점 1점, 2점 더 들어가서 8.9점까지 뭐 줬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자, 문제 4번이 이렇게 쉽게 나오면 최소 6점 이상은 획득을 해야 합격할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풀이를 하겠다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4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물음이 5개로 쪼개져 있고, 자, 1번 문제나 2번 문제 같이 배점이 좀 큰 경우에는요, 소물음으로 나오는 것이 요즘 거의 대세죠. 뭐 오늘 문제는 1, 2, 3번 다 이제 소물음이었기 때문에 소물음이 나온다 그러면 소물음별 배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물음 1번 10점, 2번 10점, 3번 6점, 4번 8점, 5번 6점. 이 배점만 봐서는 뭐 잘 모르겠다 하실 수 있는데 특히 배점이 물음 3번에서 정말 중요해집니다. 6점이라는 배점은 한 페이지를 다 채워야 되는 배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총 16페이지 답안지니까 100점 기준으로 하면 5점에 할당되는 게 한 페이지가 채 안 됩니다. 0.8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6점이니까 한 페이지를 거의 다 채우는 건데, 소나무 보상액만 딱 구하면 한 페이지 반도 못 채워요. 그러니까 앞에 약술이 있는 거잖아요. 약술을 그 반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술의 양도 정해지는 거예요. 뭐 일단 요것도 있고요. 이 소물음 배점에 대해서 더 중요한 거는 사실 1번이 아니라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쭉 넘어가면 3번입니다. 자, 3번 잠깐만 가볼게요. 소물음 배점 보는 거 좀 이제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17페이지 가시면, 자, 물음 3번이 물음 3번 때문입니다. 자, 물음 3번 보시면 시상가액 검토하고 감정평가액 결정하시오 되어 있는데 4점 되어 있습니다. 4점이라
1번과 2번 각각 시단가액 구한 다음에 그냥 할부상이 있다 해가지고 하나 딱 결정한다 라는 케이스 한다 그러면 그럼 당연히 4점을 채울 수가 없죠. 분명히 두 개의 가액이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는 물음 3번에서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정해야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제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배점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결정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큰 배점, 큰 배점이라면 좀 애매하긴 하지만 4점에서 5점 되는 배점이 감정평가의 결정을 할 때 주어져 있다 그러면요. 합리성 검토, 시상가액 조정에 힘을 줘야 된다는 게 이제 예상이 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서 소물음 배점 꼭 확인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물음 1번, 문제 1번으로 가겠고요. 자, 토지 평가를 하기 위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 해당 사업은 도로 사업인데요. 도로 사업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케이스가 보통 이제 두 개죠. 하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으로서 도로 사업이 있고, 하나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구역으로서 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전자는 국토법에 근거를 하고, 그렇죠? 후자는 도로법에 근거를 하고요. 전자는 말 그대로 도시나 군지역 내에 있는 우리가 늘상 만나는 인도로 걷는 옆에 있는 그 차도를 얘기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시설 도로 사업이요. 자, 그런데 도로법에 의한 도로 사업은요,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보통 고속도로나 국도 사업들을 얘기합니다. 큰 이제 도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자료 1번을 보고 그 중에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꼭 구별을 한다기보다는 왜 우리 중요한 게 결국 그거잖아요. 사업인정 의제일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적용 공식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오늘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이 있습니다. 아, 도로구역이구나. 아, 이거는 후자, 도로법에 의한 도로사업이구나 알 수가 있겠고요. 도로법에 의한 도로사업이면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이 사업인정 의제일이 되는 거죠. 도로사업이니까 시집조항 생각할 필요가 없죠. 자료도 안 주어져 있고요. 바로 22년 토지보상법 10조 4항에 근거해서 바로 22년 공시지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논점이라고 한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체크를 하는 거예요. 토지보상에 하려면 적비, 시기, 그렇죠? 적비, 시, 그다음에 지계 하는 거니까. 요 과정이잖아요. 요 과정에서 오늘은 70조 사항에 근거를 해서 22년 공시지가 쓰는구나 알 수 있겠고요. 보통 용도지역 이용사항 가지고 쉽게 표현지를 고를 수 있으니까 그 자료 1번은 7번 보시면 7번 보시면 계획관리지역에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료 2번 가겠습니다. 표현지 공시지가 나와 있고 가장 오른쪽에 이제 공시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3년 거 다 배제해 주시고, 요것도 틀리신 분이 있어요. 얼마나 긴장을 했으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가랑 다만 남는데 고르기 너무 쉽죠. 가는 주상용이고 다는 단독주택이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다 되겠습니다. 밑에 주상 혼용지대니 주택지대니 그쵸. 연결하면 다 말은 되는데 이게 비교 표준 선정하는 기준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굳이 답안지에 주저주 적지 마시고 22년도고 단독주택인 다 선정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기준만 언급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대로 이어지는 건데 다 선정하면 되는 거죠. 자, 시점 수정 자료사의 집값변으로 나오고요. A군과 D군이 나오네요. 왜 이렇게 나와 있지? 대상은 A군, 표준지도 A군. 그러면 그냥 A군 거 쓰면 되는데 거래 사례가 니까 D군이 있네요. 그러면 예상력도 해볼 수 있겠죠. A, B 중에 B 고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고, 어쨌든 자료 4번에 있는 집값변을 확인했고 22년도부터 기준 시점까지, 가격 시점까지 시점 수정되는 거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이거 하시고, 자,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죠. 인근 지역 나와 있으니까
표현지 박스 R 인근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1이고요. 그다음 개별 요인 비교입니다. 자, 자료 5번 가겠습니다. 자, 자료 5번을 보고 우리는 이제 개별 요인 비교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 회차에 이제 토지평가에서의 논점은 사실 이게 논점이 아니죠. 이건 못 맞출 수가 없는 거니까. 예, 아니고요. 뭐 A군 거 쓰는 거, 지역 요인 비교 인근 지역이 1인 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개별 요인 비교였습니다. 개별 요인 비교. 뭐 하는 거? 조곱항더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출 문제를 같이 풀 때는 제가 참 이런 얘기를 많이 들릴 거예요. 뭐 기본적인 규정이나 이론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 오히려 문제에서 풍기는 뉘앙스라든가 힌트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걸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오해도 하지 않고 빨리 풀고 하는 거니까요. 자, 조곱항더. 아니 그냥 개별 요인 자료가 주어지면 쭉 곱하는 경우도 있고 조건간 곱하고 항목간 더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별하나 이런 거죠. 오늘 문제도 조곱항더를 하라고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조곱항더를 하는 것이 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 자료 5번에 첫 번째 표현이 접근 조건이에요. 두 번째가 환경 조건입니다.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 조건, 기타 조건. 우리 다 외우고 있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접근 조건, 이런 표현 자체가 출제자가 이거 조곱항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 기타 격찰 자료를 가면 형상과 경사, 요거 획지 조건이죠. 요거 두 개 획지 조건인 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는 차이가 나면 더해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거죠. 요거는요. 자, 도로 전면, 방과후 4번, 집페이지, 요거 가로 조건이죠. 도시공 계획시설, 저쪽 내용, 요거 행정적 조건이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접, 환, 획, 행기를 해야 되겠고, 획지에서 더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쉽게 냈는데, 여기서 좀 갈리겠구나라고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접환 획기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밖에 보장 가겠습니다. 자료 3번이죠. 자, 거래 사례 보니까 또 고르기 너무 쉽게 되어 있습니다. 기호 A는 상업용이니까 고를 수가 없죠. B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보정하고 쭉 뒤로 넘어가서 기타 자료를 보면 이 방식, 표준지 기준 방식을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지 기준 방식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개별 요인 자료 보면 표준지 기준 방식 쓸 수 있게 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해주시고 뭐 세세한 개별 요인 비교 내용은 답안지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토지에 대한 논점이었고요. 자, 혹시 모르니까 빼먹은 게 없네요. 자,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다음 주거용 건축물 얘기입니다. 요거 뭐 너무 자연스럽게 팍 나오잖아요. 그냥 주거용 건축물 나오면 의심스럽죠. 너무 쉬워가지고 혹시 무허 건축물 아닐까? 그럼 비중과의 특례만 되고 최저 보상이 안 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이제 약간 한 번 꼰 내용들을 오히려 더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적법한 이제 건물이 주어져 있고 사용 승인이 나와 있으니까 합법적인 거, 적법한 거 너무도 이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를 한다 그러면 보상 평가를 할 때 우리는 요거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원가법 원칙인데 주거용이면 비중과잉 특례, 거래사례 비교법 특례가 있어서 둘 중에 큰 거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주거용이고 적법하니까 최저 보상액까지 고려하는 것 해서 가장 큰 걸로 결정을 하게 되죠. 원가법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거용 건축물은 조금 특이하게 주택만 딸랑 주어진 게 아니라 부속 창고랑 야외 화장실도 있어요. 면적이 각각 다 따로 나와 있고요. 사용 승인은 동일한데 등급 차이가 있고 내용 연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자료국반에 가서 또 주어진 표준 단가를 보니까 또 각각 나와 있네요. 그러면 각각 원가법을 해서 합산하는 것이 맞겠죠? 이거 그렇게 어색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의 건물 내에서도요. 1층이 철콘조고 2층이 벽돌조면 다른 단가 써가지고 합산해서 구하는 경우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어색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원가법을 할 때는 생각할 필요가 없이 각각 가시면 됩니다. 단독 창고 화장실. 따로 구워서 합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또 뭐 조그만 논점이라고나 할까? 부대시설 보정 단가가 주어져 있는데 뭐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특별히 뭐 명확하게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추정을 해보라는 거죠. 이 기출입니다. 이게 기출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문제 낼 때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명확하게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이니까 당연히 난방 설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난방이 없는 주택이 어디 있어요? 다 바닥 난방 돼 있죠. 무조건 돼 있고 위생 급배수 설비, 급배수 설비, 수돗물 나오는 거, 예, 그리고 샤워하고 물 빠져나가는 거, 급배수, 예, 그리고 위생 설비, 화장실에 세면대 있고 변기 있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다 있겠죠. 있는데 이제 하나의 좀 이제 판단 여지가 뭐냐면 화장실이 밖에 한 개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 옛날 그 시골집처럼 화장실이 밖에 있고 집 안에 없는 형태의 그런 집인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은 밖에 화장실이 따로 있는 경우에도 안에 또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한데 그 10년 이상 평가한 제 입장으로서는요. 그 아무리 시골 뭐 보상평가 뭐 평가를 해도요. 그 집안에 화장실이 없는 경우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넣었습니다. 저는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는 부대 시설 부분에 대한 확정 부분이 뭐 약간의 논점입니다. 약간의 논점. 근데 주택인데 난방시설 안 넣는 건 그건 오답이에요. 그건 오답인 거거든요. 그건 하셔야 되고요. 자, 화장실을 넣냐 안 넣냐는 밖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안 넣겠다 언급하거나 아니면 둘 다 있는 걸로 보고 여기도 넣겠다 하는 거랑 둘 다 무차별한 답안이 되겠습니다. 근데 언급은 하셔야 돼요. 언급은 하셔야 됩니다. 늘 얘기 드리지만 판단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면 맞췄어도 이게 알고 맞춘 건지 모르고 맞춘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득점을 다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숫자만 쓰면요. 만약에 저기 오늘 7페이지에서 난방 설비만 딱 있어요. 난방 설비만 딱 있습니다. 그럼 7만 원 이 더하는 거 산식 보여주잖아요. 그럼 요거는 솔직히 언급 안 해도 돼요. 무조건 답이니까요. 근데 위생 설비를 넣는 거는 이거는 약간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언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택 부분은 상급, 화장실 창고 부분은 중급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단가 잘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설마 창고나 화장실에 난방 설비 집어넣으시고 이런 풀이를 하실 분은 없으시겠죠? 이게 함정이거든요. 밑에 보시면 그 뭐 대상 건축물 및 주거용 건축물 거래세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런 표현을 읽으면 이게 막 오해를 하면요. 이거 다 집어넣는 건가? 이렇게 뭐 혹은 뭐 비교할 때 이걸 가지고 뭐 비교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막 멀리 갈 수가 있는 건데 그냥 상식적으로 간단하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복잡하게 해석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답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주택에만 부대설비 보정을 해주시고 창고랑 화장실, 창고 화장실은 이제 보자, 제가 그렇죠. 별도로 이제 넣지 않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화장실 이 단가는 부대 설비 단가가
보정된 단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보정 안 했는데 여튼 이제 이렇게 지금 해결되겠습니다. 자, 끝이에요. 뭐 여기서도 이거 하셔도 돼요. 이것도 저는 안 넣었는데 하셔도 돼요. 역시 논점입니다. 근데 화장실은 참고는 절대 하시면 안 되겠고 이 정도까지 말씀드립니다. 아유, 보면 뭐 그래요. 이제 평가를 워낙 저도 많이 하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별의별 얘기 다 해드리고 싶은데 그럼 더 혼란스러우셨겠죠. 그래서 일단 제 답안지 기준으로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인 답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거래사례 비교법이랑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 때문에 또 많이 갈리셨어요, 이게. 자, 거래사례 비교법 할 때, 자, 우리 주거용 건축물 거래사례 지금 8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자, 이거 누가 봐도, 죄송합니다. 누가 봐도로 하면 좀 이제 이렇게 안 보신 분도 계시니까. 잘 보시면 거래가액이 단독 창고, 화장실 전부 합쳐서 1억 3천 돼 있고 비고란에 일체거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세트로, 그쵸? 심지어 면적 똑같아. 똑같죠? 세트로 3개 다 통째로 거래된 거 내 거 비교해 올 때 그냥 통째로 그대로 오면 되잖아요. 그럼 밑에 보시면 뭐 이게 단독 주택만 비교했을 때 5% 이상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냥 대상이랑 그쵸? 거래 사례가 5% 차이 난다라고 적혀 있는 것 뿐이니까 통으로 5% 차이 난다. 그렇죠. 건축비 그냥 통째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다 해버리니까 가장 쉽게 푸는 해석은 그렇죠. 통째로 가져오면 내 거 3개 한꺼번에 다 구할 수 있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답안지에 어떻게 뭘 적어놨냐면, 자, 가겠습니다. 자, 답안지 지금 이 페이지에 제가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자, 이 페이지 보시면 평가 방침에서 부속창고와 야외 화장실은 주된 건물인 단독주택의 종물로서 전체를 일체 주거용 건축으로 본다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요거 때문이에요. 3개로 쪼개져 있는데 거래 사례가 통으로 거래됐잖아요. 그러면 왜 창고랑 야외 화장실은 주거용 건축물로 안 보면 거소비 특례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물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뭐 별도의 이제 건축물이지만 통째로 한 개로 본다라는 이제 내용을 넣어서 전체를 주거용 건축으로 보기 때문에 거래 사례를 그대로 가져와서 써도 우리 법에 반하는 평가가 아니다라고 써놓은 겁니다. 물론 이까지 안 쓰시고도 그냥 쓱 쓰시면 되긴 돼요. 그래도 합격을 다 하시는데 가장 확실한 건 이런 표현을 넣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요거 확정할 때 요거 3개를 일체의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죠. 종물이란 말은 그 근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어떠한 금액이 나오고 이게 원가법 금액보다 크거든요. 그리고 그게 600만 원보다 최저 보상액보다 크기 때문에 비중가액 특례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선은 토지와 건물 먼저 구해 보았고요. 이 정도는 다 해내실 수 있겠죠. 있고 수목도 참 쉬운데 일단 시간이 좀 되었으니까 10분 정도 쉬고 9시 5분에 나머지 물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